오라클 기초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그런 테이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의 개념,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점에서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겠고요. 간단하게 오라클 구조를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라클이라는 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자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바로 이 오라클이라는 제품을 만든 겁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미국의 정보기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것이 발전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개발 툴, 어플리케이션 서버,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현재 MS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라클 제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오라클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오라클 8i,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이 오라클 9i입니다. 이 오라클 8 때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원하고요.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었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 바로 오라클 8i인데 이때부터 뒤에 i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터넷을 좀 더 강력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바 기술을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탑재했습니다. 통합된 거죠.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자바 VM이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EJB, 코바 등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SQLJ라는 그런 인베디드 SQL을 사용할 수 있는 자바 랭귀지에서 인베디드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컴파일러를 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9i는 최근에 나온 그런 제품인데요. 가용성, 확장성, 성능, 관리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오라클 8i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라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오라클 8i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을, 오라클 8i EE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E 버전이야 EE 버전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탠다드 에디션이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냐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라클 8i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 에디션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보다 기능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기능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스탠다드 에디션이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기업 환경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옵션들, 그리고 패럴렐 옵션들, 뭐 이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는 풀로 다 들어있는 거죠. 퍼스널 오라클이 있는데요. 퍼스널 오라클은 데스크탑용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오라클은 여러분들이 PC에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오라클은 데스크탑용이긴 하지만 서버 환경을 구축해서 서버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버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라클 8i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오라클 8.1.5.0.0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8i 내에서도 이 버전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8i다 혹은 9i다 오라클 8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버전이라기보다는 제품 이름에 더 가깝고요. 오라클 8i 내에서도 버전이 따로 있다는 거죠. 8.1.5다 혹은 8.1.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오라클 제품들 스탠다드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퍼스널 에디션 등등을 여러분들이 그 OTN 사이트에 가시면 공짜로 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다음에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스탠다드 에디션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퍼스널 오라클이나 혹은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있는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구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것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당연히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테이블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전 시간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다룰 때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엔티티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테이블로 매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2차원 구조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이블을 좀 살펴보면 일단 2차원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구조, 로우와 컬럼을 갖는 그런 2차원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데이터 얘는 축구 선수들 데이터인 것 같죠. 그래서 한 명의 축구 선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겁니다. 등번호, 성명, 신장, 체중, 포지션 이런 정보가 바로 한 명의 한 건의 레코드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로우라는 이야기는 한 건의 레코드라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우와 세로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우와 컬럼으로 구성되어진 2차원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원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모델의 엔티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매핑되기까지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엔티티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죠. 선수라는 엔티티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등번호, 성명, 신장, 체중, 포지션과 같은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등번호가 바로 UID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과 포지션은 맨다토리, 신장과 체중은 옵셔널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ERD를 그리는 툴에서 그런 테이블로 매핑하는 그런 SQL 문장까지도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툴로 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SQL문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ERD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SQL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player 그리고 player NO, name, height, weight, position과 같은 이제 칼럼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테이블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각각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 항목을 어트리뷰트로 표현된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번호라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어트리뷰트가 실제 테이블에서는 플레이어 언더바 NO라는 그런 컬럼 이름으로 매핑이 된 겁니다. 성명은 네임, 신장, 하이트, 웨이트, 포지션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 거고 선수라는 엔티티 이름은 플레이어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티티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의 엔티티에서는 그 정보의 실체만 표현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나 이런 것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이 등번호는 몇 자리까지의 숫자 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문자 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를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 항목은 길이를 몇 자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지션으로 어떤 정보 검색을 자주 한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이 포지션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단한 구문인데요. 실제는 테이블 스페이스도 지정을 하고 스토리지절도 기술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에 관해서는 뒤에서 차차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런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맨다토리로 표현된 이 부분들이 바로 난널 항목으로 지정이 된 거죠. 난널, 너를 허용하지 않는 컬럼이다 라는 거죠. 즉, 이 테이블에,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포지션, 그리고 플레이어 NO는 값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구문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테이블, 2차원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에 플레이어 NO, 네임, 하이트, 웨이트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로우로서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죠. 플레이어 NO가 UID고 그것이 프라이머리 키로 매핑됐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 NO는 중복된 값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송종국 선수가 벌써 4번이란 번호를 쓰고 있는데 다른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고종수가 또 4번이란 번호로 저장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티티가 테이블로 매핑되는 그런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R 모델의 UID, 즉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가 바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로 매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는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R 모델의 릴레이션십, 그것이 바로 테이블에 포린 키로 매핑이 된다. 그리고 그 포린 키는 데이터의 참조 무결성을 보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ER 모델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두 테이블에서 어떻게 포린 키가 상대방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EMP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EMP NO, ename, EMP name, birthday, DAPT N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P NO는 EMP 테이블의 4번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고, 그리고 부서 테이블이 있는데 부서 테이블은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EMP 테이블에는 부서 이름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부서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부서 번호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부서 이름이 필요할 때마다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이 부서 번호로 참조를 해서 이 부서 이름을 가져다 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 부서 이름도 EMP 이름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왜 굳이 따로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회사다, 삼성그룹 같은 회사다 그러면 부서보다 당연히 사원이 훨씬 많겠죠. 부서의 개수보다 사원의 인원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원 데이터 한 건 한 건마다 그 사원이 소속된 부서 이름을 다 갖고 있는다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RDB의 특성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서는 부서 고유에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부서 고유의 테이블에 부서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하는 거고, 사원은 그 부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원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부서 쪽에 있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되는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엔티티의 UID에 해당되는 애트리뷰트가 프라이머리 키로 매핑된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장한다.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4번이 같은 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이 포린 키로 매핑된다. 그래서 이 포린 키는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포린 키가 되겠죠. 이 포린 키는 다른 테이블, 어떤 테이블? 부서 테이블, 그죠?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테이블 간의
데이터의 참조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EMP 테이블, 즉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서 테이블에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는 지금 부서명은 없고 부서 코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 이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이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부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EMP NO가 되겠고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부서 번호가 되겠죠. 각각 따로 놓고 보자면 그죠? 부서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부서 NO라는 그런 부서 번호로 번호를 매겨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고, 그리고 사원 번호는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따로따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그런 테이블로 있다가 만약에 이 EMP 테이블에서 부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조인이 발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EMP 테이블의 부서 NO를 부서 번호를 바로 포린 키로 잡아놓은 거죠. 이 포린 키는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를 참조하는 겁니까? 예, 부서 번호,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바로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레퍼런스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프라이머리 키는 대부분 다 잡아서 쓰시지만 이 포린 키는 또 귀찮아서 완벽하게 안 잡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부서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는 사원을 등록할 때 입력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잘못했다거나 뭐 어떤 다른 곳을 통해서 데이터가 로드 된다거나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포린 키와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번부터 60번까지 부서가 있는데 지금 얼토당토 않게 뭐 70번 부서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김병지라는 사원이 등록되는데 70번이라는 부서는 있지도 않는데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린 키로 잡아놓지 않게 되면. 근데 포린 키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나죠. 그럼 반대로 실제 여기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30번 부서에 속해 있었는데 30번 부서를 지워버렸어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포린 키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포린 키를 잡을 때, 생성할 때 on delete cascade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그런 옵션을 쓰게 되면은 이 개발팀 데이터를 지울 때 그 개발팀에 속해 있는 다른 데이터, 즉 이 개발팀 레코드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도 함께 지워져라 라고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개발팀을 없애려고 그래요. 부서 데이터를 지웠다고 해서 사원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온딜리트 캐스케이드를 안 쓰는 것이 맞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포린 키가 되며 이것이 바로 포린 키가 된다는 거죠.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 그렇죠? 부모 테이블에 없는 값이 자식 테이블에 입력될 수 없다. 즉 여기 지금 부모 테이블, 지금 여기 70번 부서가 없는데 여기에 70번 데이터가 입력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값은 부모 테이블에서 삭제할 수 없다. 얘가 지금 임꺽정이라는 레코드가 지금 부서 번호가 30번인 그런 레코드를 참조하고 있는데 얘를 지워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onDelete Cascade라는 옵션을 쓰면 이 데이터가 지워질 때 이 데이터도 함께 지워지도록 만들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캐릭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것이 바캐릭터 2 타입인데요. 두 타입 모두 다 문자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캐릭터 타입은 고정길이 문자형이고 바캐릭터 2 타입은 가변길이 문자형이라는 거죠. 이 고정길이 문자형과 가변길이 문자형의 차이점이 뭘까요? 즉 어떤 경우에 캐릭터 타입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바캐릭터 2 타입을 써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칼럼을 캐릭터 타입으로 10바이트를 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 3이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B라는 칼럼을 바캐릭터 2 타입으로 10바이트를 잡아서 또 1, 2, 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는 1, 2, 3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저장되는 형태는 다릅니다. 그냥 캐릭터 타입은 1, 2, 3을 입력하게 되면은 뒤에 나머지 10자리 잡아놨으니까 나머지 7바이트가 스페이스가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바캐릭터 2 타입은 10자리를 잡아놨더라도 1, 2, 3을 입력하면 1, 2, 3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로 잡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10자리 잡아놓고 1, 2, 3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입력할 때는 1, 2, 3, 3바이트 분명히 넣었는데 검색할 때 회오절에다가 조건을 주는데 A equal 1, 2, 3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장될 때는 1, 2, 3 하고 공백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또 귀찮게 이 공백을 잘라내고 뭐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캐릭터 2 타입을 쓰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이다. 주소 데이터다. 뭐 이런 경우에는 바캐릭터 2 타입으로 잡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주민번호, 뭐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와 같이 이렇게 항상 길이가 일정한 데이터다 라고 할 때는 캐릭터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잡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N 캐릭터와 N 바 캐릭터 2 타입입니다. 각각 캐릭터 타입과 바 캐릭터 2 타입과 비슷한 건데 앞에 N자가 붙었죠. 이것은 멀티바이트 문자셋에 사용되는 문자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바이트 문자셋이 뭐죠? 유니코드 같은 그런 문자셋을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N자가 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이 데이트 타입은 날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 함수에 날짜를 저장해 놓고 조회를 하시면 시간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넘버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음수, 양수, 실수형을 모두 이 넘버 타입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롱 타입, 로 타입, 롱로 타입 등이 있고요. 바이너리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블랍, 클랍, 엔클랍, 비파일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랍은 바이너리 객체 4GB 그리고 클랍은 바이너리 객체가 아닌 문자 객체 4GB를 저장을 합니다. 엔클랍은 클랍과 비슷한 건데 마찬가지로 멀티바이트 문자셋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일이라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요. 이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인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파일 자체는 외부 바이너리 파일, 즉 OS에다가 OS상의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그 파일의 레퍼런스만 데이터베이스 내에 갖고 있는 그런 유형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 아이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 아이디라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선정하실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문제까지도 다 고려해서 데이터 타입을 적절하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버 타입 같은 경우도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넘버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캐릭터로 잡아도 되는지 혹은 바캐릭터 2 타입으로 잡아도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연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 캐릭터 타입으로 잡아도 되겠죠. 근데 뭐 어떤 금액이나 뭐 이런 데이터는 연산이 발생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숫자 타입으로 잡아야겠다. 뭐 이런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데이터 타입 말고도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성격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오브젝트 타입도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ODBC를 통해서, 자바 같은 경우는 JDBC를 통해서, 그리고 OCI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OLEDB를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라클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PLSQL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 PL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절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SQL, 즉 Structured Query Language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SQL은 절차적인 언어가 아니죠.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절차적 언어다 보니까 어떤 로직을 쓸 수가 없어요. if 분기도 할 수 없고 루프도 돌 수 없고 뭐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PLSQL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럴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이 PLSQL은 다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한 예로 프로시저나 펑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뭐 패키지 바디를 만들 때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트리거를 생성할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SQL을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처리를 할 때 이 PLSQL을 많이 쓰죠.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내 SQL 문장을 직접 기술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Embedded SQL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툴이나 랭귀지 중에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 내에 SQL 문장을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Embedded SQ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Embedded SQL을 쓰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죠. 일단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SQL 문장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C, 프로코볼 등은 전통적인 프로시저럴 랭귀지인 C나 코볼 코드 내에 Embedded 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코볼이나 프로C는 오라클에서 프리컴파일러를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원래 이제 이 C나 코볼에서 다이렉트로 이런 SQL 문장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내가 직접 소스 코드 내에 SQL 문장을 쓰고 싶다. 원래 순수한 코볼에서는 안 되는데 오라클에서는 프로코볼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코볼 문법에 맞게 코볼 코드하고 SQL 코드하고 같이 쭉 써놓고 일단 프로코볼 소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프리컴파일러, 프로코볼 프리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한번 쭉 합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코볼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코볼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를 이제 오라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바 코드 내에서도 Embedded SQL을 쓸 수 있게끔 SQLJ라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로 자바가 아니고 SQLJ라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QLJ 트랜슬레이터라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 트랜슬레이터가 바로 프리컴파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바 코드 내에 SQL 문을 직접 써서 Embedded SQL을 써서 소스 코드를 만들고 SQLJ 트랜슬레이터로 컴파일을 하면은 순수한 자바 코드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면 자바 코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라는 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징이란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처리 과정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옵티마이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QL 문장을 딱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옵티마이저라는 놈이 그것을 딱 받아서 이 문장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옵티마이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가 고민을 해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계획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와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크게 옵티마이저 모드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는 이 실행 계획을 생성할 때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을 해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실행해라. 라는 그런 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생성을 하는 거고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할 때는 이 통계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라는 것을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정보를 근간으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통계 정보가 만약에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썼을 때 훨씬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정보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에서 그런 통계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어떤 걸 쓰겠다라고 선택하는 방법은 초기화 파라미터에 옵티마이저 모드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쓰기 위해서는 룰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쓰기 위해서는 퍼스트 로스나 올 로스를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나타내는 건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퍼스트 로스는 하나의 롤을 리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첫 번째 롤을 리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리고 올 로스는 스루풋, 즉 전체 결과를 리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 추즈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딕셔너리에 통계 정보가 있다면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쓰고 만약에 없다면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써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er 세션 명령을 이용해서도 옵티마이저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옵티마이저까지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